더샵 셀렉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월간 부동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부동산과 함께 되짚어 보시죠. 출발! 첫 번째 이슈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빠르게 한번 되짚어보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택 관련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재생 중심의 서울시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신규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이행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5년의 기간 안에 제도 개선 및 사업 대상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5년은 보궐선거에 따른 임기, 그리고 재선에 따른 4년을 더한 임기로 내년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책임있게 5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에서 언급한 4가지 이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년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혁파, 1년 내에 다음과 같은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7층 이하로 묶여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층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사업성 개선과 보다 상품성 있는 주택을 향한 의지로 보여지죠.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적인 성격의 규제들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흔히 2040 서울 플랜이라고 하죠. 2040 서울 플랜을 수립 중인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이었던 2009년에 발표했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서 내놨던 정책과 비슷합니다. 당시 한강변의 압구정, 여의도, 성수, 이촌, 합정 등 한강변의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25% 이상의 부지를 공공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후 시장님이 바뀌면서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낮춰졌죠. 아무래도 재생에서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조직 개편도 뒤따라야 할 테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내 위원회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비강남권 지역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박원순 시장 시절에 발표한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도 언급했었던 큰 방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서울시 생활권 계획 또한 그 시작은 오세훈 시장의 전임 시절에서부터 출발했던 내용이라서 큰 맥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천 호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데요.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은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죠. 2015년부터 신규 지정이 중단된 재개발 사업은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허들을 낮춰서 민간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입니다. 여기에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해서 일반 분양 물량을 확보하고 사업성 개선과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소규모 필지 토지 소유자들끼리 일정 규모의 토지를 모아서 공동사업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 사업을 도입하고 서울 시내 민간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을 도입한다고 했네요.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는 공약 이름에 걸맞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에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에게 스피드 주택 공급을 위한 법규와 절차를 포함한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공약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얼마나 빠르게 시행될지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5층 층고 제한 해제는 시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요. 용적률 완화는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재건축의 정비구역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필요한데 이는 국토부 권한이라 서울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때문에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까는 얼마나 시의회 및 정부의 협조가 있을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의 방점을 찍고 있는 국토부,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서울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시가 4월 27일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지구, 성수지구 단위 계획구역 4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말이 참 많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어떤 서울시장보다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 3차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4개 지역에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느냐고 묻는다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의 경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의 재건축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을 투기 방지책이 필요한 점 때문입니다. 사업이 조금만 진행되어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아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거래 제한 규정이 한층 세게 작동되게 됩니다. 서초 아파트지구나 반포 아파트지구 등은 사업이 대부분 진행 중이라서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 중에 있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성수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것인데요. 성수지구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거래 제한 규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도 거래를 규제할 수단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두고 성수지구만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을까요? 성수지구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절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아니, 위에 언급했었던 4개 지역 중 목동만 제외하고 압구정, 여의도 또한 그렇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략정비구역이란 이름으로 공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들이죠. 서울시장을 그만두면서 손을 놓았던 이들 지역을 다시 정상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수지구를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이유는 플러스 알파를 주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기 개발 밑그림에서 나왔던 한강변 50층 규모의 초고층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기는 대목이죠. 그러나 주는 것만 있고 뺏어가는 것은 없다는 희망회로는 글쎄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요. 성수지구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같은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인다면 서울시 내에 다른 재개발 구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로 묶일 수도 있을 거란 위기감도 생기기 시작하네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앞으로 규제 지역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을 포함한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을 봐서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과한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제까지 DSR 규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모든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받았으나 오는 7월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DSR 4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대출 총액이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DSR 규제는 앞으로 점차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게 되며
DSR 산정 때 반영하는 만기를 현재 10년에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대출 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게 되면 갚아야 할 원리금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깎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DSR을 통한 대출 한도 규제는 더욱 촘촘하고 빡세게 작동될 예정이라서 주택 구입 등을 위해서 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하기에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 같네요.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조급해지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5월 17일부터는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취급하는 비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대출 비율 LTV 70%와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서 틈새 시장으로 불리웠던 토지나 오피스텔 등으로 가는 자금줄 차단도 한층 빡세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발표했었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영등포, 금천, 도봉, 은평구 4개구 21곳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서 4월 15일에는 강북구, 동대문구 총 13곳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더샵 셀렉션 공공재개발 이야기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재개발 사업과는 다른 방식이고요. LH나 SH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신도시를 짓는 방식으로 도심지 내에 민간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지 내에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되 개발 이익을 민간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배분하고 민간의 투기 수요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들은 어떨까요? 그동안 번번이 재개발이 무산되었던 지역, 재개발 사업의 열망이 컸던 지역의 주민들은 좋아들 하셨겠죠?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어찌되었건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니까 환영한다는 목소리들이 일단 크게 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재개발 사업을 반대했던 분들이나 상가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직은 후보지 단계입니다만 사업 추진이 구체화될수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추진 지역 내 찬성, 반대 논란이 수면 위에 오르며 갈등 또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6개 구 34곳의 후보지만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들 후보지의 베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벗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의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LH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 지정 제한 시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고요. 올 상반기 LH 땅 투기 사태 때에도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1차, 2차 34곳의 후보지를 발표할 때에도 주민 10%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가 일부 토지주들에게만 제공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된 바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대책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사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에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이들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법률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에 구체적인 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을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원주민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려는 현물 보상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야당은 이 법안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고 규제 완화만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능한데
굳이 공공주도로 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며 현금 청산 관련 규제는 소급입법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사 대책에서 이야기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입법 때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간 부동산 4월 중에 있었던 중요한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더샵 셀렉션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